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이번에는 니들이 예술을 알아 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가상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주요 이론은 도덕주의, 다른 말로 참여예술론이라고도 합니다. 신미주의, 다른 말로 순수예술론이라고도 합니다. 예술의 상업화, 예술의 대중화, 문화산업, 무관심성, 전시가치, 숭배가치, 아우라의 상실, 이러한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어,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 모신 이 동서양 학자분들이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학자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텔란, 플라톤, 톨스토이, 와일드, 스핑건,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워홀, 벤야민, 칸트, 공자, 묵자와 같은 학자분들이 오늘 저희와 같이 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사회자인 저 세범이가 말문을 틉니다. 인문학 카페에 오신 동서양의 학자분들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한 예술가의 작품과 관련하여 일어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한 미술 전시회에서 벽에 테이프로 붙여진 바나나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 이 작품의 이름은 코미디언인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다. 그런데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한 예술가는 배가 고파서였는지 테이프를 떼어내고 벽에 걸린 바나나를 먹어버렸다. 다투나에게 그 바나나는 그저 음식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카텔란에게 그 바나나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의미다. 물론 카텔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카텔란의 지인에 따르면 바나나는 세계 무역을 상징한다고 한다. 아마도 바나나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품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즉,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다. 자, 현재 아래 보시는 이 이미지가 카텔란의 작품입니다.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인데 이 이미지와 관련하여 이 예술 작품에 들어간 이 재료의 원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3,000원? 원가는 얼마 하지 않지만 이 작품이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의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투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라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죠. 어, 그래서 현대 예술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 특히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가 얼마나 참신하고 기존의 통념을 깨면서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는가. 그것이 바로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예술의 특징인데 이러한 예술을 개념 미술이라고도 합니다. 개념 미술. 자, 참고로 이러한 현대 미술의 특징과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자, 참고로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작가분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역시 카텔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마르셀 듀샹의 이 샘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작품의 재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남자의 소변기입니다. 남자의 소변기. 자, 이 소변기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상적인 작품에 이 일상적인 이 재료에다가 디샹은 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대중에게 공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변기라고 하는 우리의 기존 통념, 관념에만 갇혀 있으면 소변기로만 보이지만 여기에 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순간 기존의 통념과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를 대중이 접하게 되고, 그 순간 대중은 기존의 통념과 전혀 다른 기존의 소변기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변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인데 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굉장히 낯설어집니다. 낯설어짐. 그 순간 대중은 일종의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이 작가가 부여한 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공감을 얻으면 예술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예술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에 갇혀서 그 대상을 기존의 이 고정관념로만 바라보았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어떠한 독창적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예술작품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카텔란의 코미디언 작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보미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카텔라는 자신의 작품을 진정한 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작품에 사용된 바나나를 먹어버린 또 다른 예술가인 다투나를 보면 카텔란의 작품은 예술이 아니라 그저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카텔란 선생님께서 자신의 작품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우리 카텔란은 이 아주 일상적인 바나나라고 하는 재료에다가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바나나라고 하는 언어에 갇혀서 이 대상을 바나나로만 본다면, 그리고 소변기라고 하는 언어에 갇혀서 이 대상을 남자의 소변기로만 본다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나에다가 세계 무역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이 남자의 소변기에다가 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기존의 소변기나 바나나라고 하는 언어에 갇힌 우리의 고정관념, 통념이 깨지면서 동일한 대상이 전혀 낯설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중에게 어떠한 충격 혹은 감탄, 경탄 이런 것을 자아내면서 공감을 얻으면 그 상징적 의미가 예술적 가치로 변화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부여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대 예술이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기존의 통념, 바나나라고 하는
언어에 갇혀서 그 대상을 바나나로만 보거나 남자 소변기라는 언어에 갇혀서 이 대상을 남자의 소변기로만 보게 되면 이것이 전혀 예술작품으로 다가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다투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통념에 갇힌 예술관을 보여주는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카텔란이 이 바나나라고 하는 이 기존의 언어관념에 갇힌 그 대상을 바나나라고만 보는 언어관념을 깨고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보였는데,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카텔란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계 무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입니다. 거대 자본을 지닌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요. 그 수단 중 하나가 인건비를 절감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빈곤국의 아동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즉, 기업은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지요. 그래서 빈곤국의 아이들은 일하는 시간이 살인적일 만큼 많지만 받는 임금은 터무니없어요. 물론 이런 아이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바나나, 커피 등 수입 품목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의 고된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국의 아동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값싸게 그 노동력을 팔고 있어요. 결국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자신을 가꾸어야 하는 아이들이 거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셈이죠. 그래서 카텔라는 세계무역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에는 빈곤국의 아동이 착취당하는,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세계무역이라고 하는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은 그저 음식에 불과한 바나나가 아니라 그 바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물론 카텔란 선생님의 작품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닌 아름다움의 원형으로서 이데아를 모사한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즉, 아름다움의 원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있고, 현실의 아름다운 것들이라 불리는 것들은, 그런 것 따위는 초월 세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자, 현실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맥락을 중심으로 모든 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꽃이 피면 시들고, 시들었다 다시 따뜻해지면 꽃을 틔우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저희 세미나를 경청하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는 진정한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현실을 넘어선 이 초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형, 즉
모든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변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원형이 초월 세계에 존재한다. 우리 그것을 플라톤이라고 하는 보면 이데아라고 하는 이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원형으로서 이 초월 세계에 이데아로서 아름다움의 원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현실에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이 이데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초월 세계에 존재하는 이데아는 일종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러한 이 원본으로서의 이데아를 모방한 복제품, 카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그런 이 아름다움의 원형으로서 이데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데아에 비하면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에서 뭔가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이 이론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플라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에 대한 카텔란 자신의 해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카텔란 선생님의 작품은 바나나가 상징하는 세계 무역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동물적 욕망을 까발리고 있어요. 즉,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려는 거대 자본의 이기적 욕망을 들춰내고 있죠. 이러한 그의 시도를 통해 천박한 자본주의를 품격을 갖춘 자본주의로 변화시킨다면 그는 예술가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선의 이데아, 즉 가장 이상적인 선함을 밝히는데 기여할 때 예술다운 예술로 드러납니다. 자, 이 플라톤이라는 분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변화하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현실을 초월한, 현실을 넘어선 초월 세계에 이데아로서 그 원형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함. 선함의 완벽한 모습. 절대 변하지 않는 선함의 완벽한 모습이 이데아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선함이라고 하는 선의 이데아를 모방한다면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조금이나마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 그런데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은 어떤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정신 능력과는 무관한 이성적이지 않은 동물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의도는 선함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렇다면 예술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플라톤께서 물론입니다. 만약 예술이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적 욕망을 부추겨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철저하게 검열해야 합니다. 제가 카텔란의 작품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텔란은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도덕적 의도를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분은 현실 세계에 초월하는 이데아를 진리로 간주하는데 그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인 선의 이데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카텔란의 작품은 선의 이데아가 담고 있는 그 도덕성, 도덕적 의미를 현실 세계에서
조금이나마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동물적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예술 작품이 도덕적 선함, 선의 이데아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동물적 욕망을 부추기고 이기적 욕망을 자극한다면 사회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열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우리 새로운 학자인 톨스토이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만약 카틀란의 작품이 공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착취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감입니다. 예술가는 다양한 수단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감정을 통해서 감상하는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이때 그 감정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려면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랑인 보편적 인류애를 지향해야 합니다. 결국 도덕적 공감을 전염시킬 수 있는 예술가의 표현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은 전 인류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데 기여하지요. 카텔란의 작품이 인류애를 지향하는 공감을 실제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의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술가가 말초적 쾌락 수준의 감정을 대중에게 전염시키고 있다면 그 작품은 예술적 가치로부터 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술다운 예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예술다운 예술,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도덕적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도덕적 공감이란 무엇인가? 바로 착취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처럼 인류를 사랑하는 감정,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감정인 보편적 인류애를 담고 있어야만 예술다운 예술,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하지만 어떤 작품이 도덕적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보편적 인류애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말초적 수준의 쾌락, 동물적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감정을 통해서 전염시켜 그 결과 도덕적 공감을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의 가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톨스토이와 앞서 언급한 플라톤의 공통적인 측면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술이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을 예술의 내용으로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술이 그러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검열하여 걸러내야 한다. 자, 이러한 입장을 도덕주의, 다른 말로 참여 예술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술다우려면 반드시 그 사회를 도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도덕적 교훈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이어서 공자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저 역시 카텔란의 작품이 도덕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와 음악과 같은 예술의 영역과 예와 같은 도덕의 영역은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도덕성의 토대인 동시에 도덕적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저의 입장은 시를 바탕으로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예를 바탕으로 행실을 바로 세우고 음악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즉 흥어, 시, 입어의 성어악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흥어, 시를 바탕으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와 관련해서 감정은
감정은 도덕성의 바탕을 이루는데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정을 풍부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자께서는 물론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 고유성과 나름의 독자성을 인정해 줄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음악 같은 예술과 도덕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와 음악 같은 예술의 영역이 도덕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시는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는데 바로 이 감정이 우리의 인간 도덕성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결여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시를 통해서 풍부하게 일구어진 감정은 도덕적 감정의 바탕을 이룬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예술과 도덕이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도덕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이버예, 예를 바탕으로 행실을 바로 세운다. 자, 예를 바탕으로 행실을 바로 세운다. 바로 이버예입니다. 즉 예를 바탕으로 행실을 바로 세우고와 관련해서 시를 통해 일구어진 감정은 예를 통해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는 무엇인가? 예는 내면의 도덕성인 인이 외부로 드러난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규범은 관계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동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통해서 걸러진 감정은 관계라는 맥락에 따라 일정한 질서를 이루지요. 이처럼 예를 통해 걸러진 감정의 질서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습니다. 자, 대나무가 마디로 경계를 지우며 길게 자라듯이 예를 바탕으로 상황의 적절한 감정의 정도를 느끼고 드러내면서 온전한 행동의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원만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가게 되지요. 결국 예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상황에 맞게 질서 지을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질서 잡힌 감정을 도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자라는 분은 시를 통해서 풍부하게 일궈진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도덕적 감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예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필터링, 걸러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걸러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이 밖으로 드러난 형식인데 그 형식이 사회라는 맥락에서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 일정한 형식을 갖춘 그 예를 바탕으로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필터링, 걸러내면 그 감정이 일정한 질서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질서를 이룬 그 감정 덕분에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고 아름답게 유지시킬 수 있다. 자, 따라서 예술의 영역인 시와 도덕의 영역인 예는 상호유기적으로 이렇게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필터링, 잘 걸러서 일정한 질서를 이룬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슬픈 감정이 일어납니다. 슬픈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의 농도라고 하는 것이 관계나 맥락을 떠나서 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일정한 관계나 맥락에 따라서 이 감정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관계나 맥락을 고려해서 감정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러한 질서를 잡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의 부모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안타깝게. 그리고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그 친구나 직장 동료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직장 동료를 보는 순간, 야,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 야, 축하한다. 잘 됐다. 평소에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 많이 했잖아. 잘 됐네. 이제 그런 잔소리 안 들어서 행복하겠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감정을 친구에게 표출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어,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관계나 맥락을 고려해서 매우 매우 슬픈 감정이 저절로 발생하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감정, 그것이 저절로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관계나 맥락에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죠. 즉 슬퍼해야 될 관계나 맥락에서는 슬퍼하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할 관계나 맥락에서는 즐거워하고, 이렇게 관계나 맥락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통해서 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재료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의 재료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를 통해서 일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라고 하는 예술의 영역과 예라고 하는 도덕의 영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